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저는 뭐 대구일보 오늘 건물 자체에 처음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다른 신문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그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즐겁고 재밌는 시간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장소가 이게 지금 뭐냐 약간 강의실 분위기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저도 이제 주의가 산만해 하시는 건 같지만은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저는 이제 디지털하고 이제 AI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좀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럼 AI도 디지털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디지털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구분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AI의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통합되어 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시작을 해서 일어났던 그 인터넷의 3차 산업혁명이 디지털이었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 있는 AI가 더 가깝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언론사에 제가 왔으니까 기자라고 하는 것과 좀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QR코드를 빨간색으로 특기나 해놨는데도 아무도 스마트폰을 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 지금 디지털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제가 조금은 센스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안 켜시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에 QR코드를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 2003년도부터 이제 20년 됐거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고 그런 기존에는 뭐 언론정보학과, 매체정보학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조금씩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합니다.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측정한 자료예요. 2000년도 자료예요.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부 부처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0 이상의 소위 말해서 고령자라고 했어요. 60 이상의 이제 고령자에서 보면 이 디지털 스킬에 대해서 보면 100%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상황이었죠. 우리나라가 디지털을 시작할 때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60 이상을 가지고 고령자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6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지털 스킬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뭐 거의 없다라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만 바뀐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어떤 업종이든지 그 PC,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태블릿이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당장 이 편집국에도 원고지를 가지고 글을 쓰는 분이 없으시죠? 아직 있으신지 없을 거죠. 그렇죠? 모든 업종에서 내가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이제는 이 만평에서 나타났듯이 그렇죠? 다 PC, 컴퓨팅화 되어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또 PC였는데 이제 PC 시대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 교재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태블릿에다가 자기들의 교재들을 다 그러니까 파일화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 현대 노동이 자체가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러니까 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혹은 그런 세대가 혹은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될 그런 시대는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가야 되는 파트너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립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가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이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다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런 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대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계층도 있었고 그룹도 있었고 뭐 조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런 전차 영향력을 잃게 되고 뭐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수익을 잃게 되고 특히 언론사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면은 이거 그냥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어요. 메이저 언론사들도 그렇게 지금 접근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그냥 언론사닷컴으로 그러니까 분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언론사닷컴에는 누구를 보냈느냐면은 기자들 가운데서 거의 퇴직할 무렵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편집국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만큼 한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언론사들이 이러한 언론사닷컴의 조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과 같은 포털들은 이 뉴스들을 사람들한테 좀더 안성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이 이 뉴스 때문에 우리 포털에 와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언론사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사람들이 포털에다가 접속을 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를 2008년도 이때부터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을 했었어요. 조선닷컴에 가고 동아닷컴에 가고 중앙닷컴에 갔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홈페이지가 사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런데 다음하고 네이버는 너무 편리하게 해놓은 거죠. 왜? 다음과 네이버에 갖는 그 맨파워는 누구였냐? 바로 메이저 언론사에서 잘 나가고 있던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이 친구들이 야, 교과서를 보니까 인쇄매체가 다 죽는다는데 내가 왜 죽고 가는 이 인쇄매체에 있어야 돼 하면서 IT 분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의 주된 멤버들이 다 동아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뉴스를 알죠? 뉴스를 아는데 IT를 공부해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죠. 그런데 뉴스들은 어떻게? 전혀 아직까지 이 홈페이지 만드는 조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친정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정을 공격해서 네이버를 만들게 되고 다음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언론사들은 여전히 이 디지털 분야를 한직이다. 기자가 왜 거기 가서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기자가 성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슬슬 소위 말해서 웹 2.0이라고 부르는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변했어요. 지금 웹 2.0. 근데 웹 2.0도 지금 꼭지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금 돌아가서 이러한 대립의 상황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웹 2.0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1998년도에서 돈 많이 벌었고요. 다음도 95년도에 해가지고 많이 벌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가니까 너무 서로 간에 치고 받고 싸우고 짜증나게 하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뉴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던 그러니까 특집보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우리가 웹 2.0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데이터를 소위 말해서 받아와서
페이스북의 지원으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만 지금 여러분이 다 보다시피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작은 배가 있는데 배에서 사람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키보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짜증스러움, 피로감, 그러니까 웹 2.0 소셜미디어가 지금까지는 뉴스 피드도 잘해주고 큐레이팅도 잘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되게 커졌어요. 또 하나의 불만은 어디에서 커졌냐면은 홈페이지 시대의 뉴스는 누가 제공했냐면은 여러분과 같은 언론사 기자들이 제공을 했어. 근데 소셜미디어 시대에 오면서 누가 제공을 했느냐면은 그러니까 네이버도 카페에 글을 올리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내가 뉴스와 정보를 다 제공했어. 그런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포털에 가고 소셜미디어에 갔던 것처럼 이제 포털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이제 기회가 올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실 소셜미디어 웹 2.0이라고 하는 부르는 시대에 이렇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그러니까 총선 유세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칼로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은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표가 이제 다시 선거의 여왕으로 등장했던 건데 여기 보면 두 개의 언론사 조선하고 한겨레 신문이 있어요. 조선과 한겨레에서 박근혜 관련한 기사에서 썼는 제목들을 당시 우리 연구실에서 분석을 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조선과 한겨레가 쓰고 있는 기사 제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틀린 거예요. 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소위 프레임이거든요. 그 단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사실 이 소셜미디어 시대가 오기 전에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분열과 이러한 그 진영 논리는 항상 있어 왔어요.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짜증내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작년 연말에 나와서 지금 전 세계를 다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도 바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페이스북 이름 바뀐 메타에서도 라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네이버는 하이퍼크로바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대구일보는 아직까지 AI 서비스 안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AI 서비스들은 그러면 좌파 우파 없을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국제학술대회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메타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뀐 게 메타예요. 메타에서 만들었는 인공지능 서비스 라마는 우파.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만드는 챗GPT는 좌파.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주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 좀 더 우파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 또한 그 페이스북에 만든 메타가 우파에 가깝다면 라마가 그렇다면 오픈 AI가 만든 챗GPT는 좀 더 좌파에 가까운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파 우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정말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제기되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AI 서비스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정보 출처에 따라서 또한 답변들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계속 가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AI적인 서비스를 우리 뉴스룸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는 대립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는 바보 같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당연히 해야죠. 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의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뉴스룸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한글을 쓰지 말고 또 다른 서비스, 우리의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를 쓰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AI 서비스를 쓰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언론사인 뭐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다른 언론사들에도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미 만든 데도 있고. 그러면 스트레이트 중심의 그러한 보도 기사는 AI를 통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학자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요새 논문 생산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주로 그러니까 영어로 논문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에디터 그러니까 영어 교정자한테 영어 교정을 받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완전히 압축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영어로 쓰죠. 프리미엄 AI 서비스에 집어넣으면 바로 교정을 해주는 거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바로 높아지죠. 그리고 제가 뭐 이리저리 칼럼들을 좀 쓰는데 이 칼럼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윤문하는데 시간을 꽤 많이 보냈어요. 이제는 윤문하는데 시간을 거의 한 3분의 1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맞춤법 그러니까 교정기 정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AI에서 너무나 잘 윤문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한테 내 글을 좀 봐줘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AI한테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해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어떤 지시사항이 나오는 것처럼 프롬프트인데 이 질문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떨어지기도 해요. 예컨대 나의 이 문장에서 어색한 표현을 고쳐줘 라고 AI한테 물으면 AI가 흔히들 경어체로 고쳐줍니다. 뭐뭐 씁니다. 뭐뭐 씁니다. 나는 이제 칼럼이어서 했다, 다로 이렇게 평어체로 써놨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바꿨어요. 경어체로 고치지 말고 평어체로 고쳐줘.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내 질문이 구체성을 확보하면 얘도 훨씬 더 똑똑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AI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뭐뭐 씁니다로 고쳐가지고 그 씁니다 다시 고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해요. 경상도 사투리 대구 경북 지역어로 바꿔줘 하면 걔가 또 이렇게 바꿔줍니다. 지역어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또 배워야 돼. 그렇죠? 프롬프트 하는 걸 배워야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우면 언론사는 어떻게 합니까? 데스킹 자체가 바뀌는 거죠. 빨간색으로 데스킹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한 번 더 가져오라는 거죠. 대학원생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학원생은 똑같이 얘기해요. 한 번 A한테 가서 걸러서 오라는 거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지금의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언론사라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문하고 방송이 있었는데요. 우리 방송보다 이제 신문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기획, 특집, 심층 보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화 할 수 없는 거라도 글로서 보여주는 그런 마력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신문이 가지고 있는 기획, 특집, 심층 보도에 방송만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OTT라고 하는 서비스, 그렇죠?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OTT의 약자는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인데요. 여기도 이제 하는 거죠.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한국의 심각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 형태의 시사물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그렇죠? 시청자를 기록하면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신문사의 경쟁자가 다른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는 OTT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OTT는 지금 콘텐츠 기획 제작에 있어서 이 콘텐츠가 이제는 예능 엔터테인먼트를 넘어가지고 시사 다큐물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에이전시가 있다고 해요. 한국적인 소재들을 모아가지고 넷플릭스한테 공급하는. 왜? 한국에서 성공하면 어디에서 성공하죠? 아시아에서 먼저 성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북미,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새 이런 것들을 콘텐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에이전시들이 있잖아요. 넷플릭스 본사에다가 이제 계속 피딩 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소재들을 우리도 모르는 소재 만들죠. 근데 어떻게 또 탈영병 같은 그런 소재도 만들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중간에 누가 복덕방에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돈을 또한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쟁 상대는 지금 무한하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구에 있는 범어내 거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구일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 문제는 메이저, 한국의 메이저가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라는 거야. 글로벌 메이저, 우리 타임지라고 하는 잡지 있잖아요. 잡지. 그렇죠? 아니, 전 세계적인 잡지잖아요. 이 타임지에서도 이제는 뉴스 콘텐츠가 우리가 메인인데 이 뉴스 콘텐츠 자체로는 수익을 올리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뉴스 콘텐츠 그 자체는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패키징하는 서비스로 가는 거고 그러한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른 곳에서 경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경영된 창출을 가지고 뉴스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혼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상업영화 찍어서 독립영화 잘 만들어 보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타임지는 그 디지털 구독자를 오히려 폐지한다. 근데 요새 메이저의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은 우리가 유료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배우려고 하는 글로벌 메이저들은 오히려 유료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그거 무료로 주면서 트래픽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브랜드의 장체성을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화적인 사업들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매체가 타임지라고 하는 것처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이제 타임지라고 하는 회사는 좀 지배 구조가 좀 바뀌기도 했어요.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러니까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국내에 뭐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세일스포스한테 고객 관계를 맡겨요. 다시 말해서 고객들이 뭐 구매하고 거기에다가 구매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불평, 불만들이라든가 이런 고객 관계와 관계되는 것을 외주를 주는데 그것을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회사에 줘요. 근데 이 세일스포스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대표인 마크 베니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타임지의 주식을 많이 그러니까 하면서 거의 일주주 위치로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이 기존에 그러니까 인쇄 매체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고 디지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웹3라고 하는 블록체인과 관계되는 거, 코인과 관계되는 거, 토큰과 관계되는 거, NFT와 관계되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웹3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웹3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면서 이것의 타임즈의 뉴스가 아닌 브랜드 중심으로 가서 이것을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이제 타임즈는 아니고요. 타임즈는 잡지였잖아요. 그렇죠?
뉴욕 타임스예요. 뉴욕 타임스 신문. 뉴욕 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신문 중에서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가디언지인데 이 뉴욕 타임스는 우리 대구일보의 모토가 보니까 로컬 퍼스트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2010년을 전후했을 때 그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뉴욕 타임스에 그러니까 경영진 그 다음에 편집국장들이 어떻게 우리는 디지털 퍼스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디지털 퍼스트.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우리 디지털 퍼스트니까 온거지라든가 이런 체제를 다 바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나서는 디지털 퍼스트를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디지털 퍼스트를 왜 버려? 디지털이 여전히 대세인데. 퍼스트라는 말을 빼버리고 디지털 only로 했어요. 디지털 only. 디지털만이 유일하다. 그럼 뭐냐? 신문이 나오는 그 화면의 데스크들은 신문지로 보지 말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바일 폰에서 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PC 화면에서 당신들의 뉴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퍼스트 전략에서 디지털 온리 전략으로 바뀐 거야. 왜? 사람도 신문으로 여러분들의 뉴스를 보는 게 아니다. 데스크부터 뉴스가 나오는 화면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해봐라. 제대로 어떻게 뉴스가 나오는지. 그랬을 때 헤드라인을 뽑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어떤 사진과 이미지를 넣을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퍼스트에서 디지털 온리로 바꿨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즈의 세계적인 신문도 어려워.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은 지하철이라든가 혹은 공공시설에다가 마치 그러니까 B2C 하는 소비재 기업처럼 자기들의 뉴스라든가 자기들의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광고를 막 하고 사람들과의 접점을 높이는 거예요. 접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뉴스하고 콘텐츠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게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스. 이게 지금 불과 이번 여름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요커들한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도 되면 SNS 가운데에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SNS가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SNS 사용해야 돼. 그건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거의 그러니까 소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나 오늘 밥 먹었는 이 레스토랑 너무 좋아 이런 거 안 올라와요. 링크드인에는. 어떤 게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계되는 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또 다른 직장으로 난 옮기고 싶어라고 해서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업무 중심의 그러니까 SNS가 링크드인인데요. 이 링크드인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잖아요. 잡지. 이 잡지도 링크드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죠. 특히나 뉴스레터들을 만든 거예요. 뉴스레터 대구일보는 안 만들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아무도 안 만들고 있는 이 뉴스룸은 아직까지 그렇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언론사닷컴 홈페이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다 뉴스레터에 동시에 이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뉴스레터를 무려 7개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7개나.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접점을 확대하는 거고 또한 이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신문 구독은 원하지 않는다. 신문 구독을 하려면 디지털 구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패키지 하는 거죠. 패키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우선으로 바뀌는 거죠. 아니면 디지털만 구독하든지 아니면 신문을 구독하려면 디지털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편집국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경영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계속 전략들을 바꿔나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최근 2, 3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뉴스레터 언론사로 가장 성공한 모델이에요. 어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업비트라는 회사는 여자들이 이제 하는 회사였는데 이 여성들이 처음에는 사업을 했는데 서너 번을 다 말아먹었대요. 다들 출판이라든가 이쪽에 그러니까 글 쓰는 직업들이었는데 그래서 말아먹고 나니까 어떻게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을 한 게 우리가 왜 글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콘텐츠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출판, 퍼블리싱, 그 미디어 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스타트업이 실패할까라고 고민을 했다고요. 이 대표가 이제 특강할 때 제가 이제 들었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안 만들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이 소비자 조사하듯이 인터뷰를 했대요. 어떤 뉴스를 보고 싶으냐,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으냐, 근데 그런 해당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언론사라든가 미디어가 있느냐라고 조사를 자기가 심층 인터뷰를 사람들이 마치 시장 조사하듯이 하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딱 나오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들이 경제 뉴스에 대해서 금융 뉴스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알고 싶은데 여성에 특화된 경제 금융 뉴스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금융 뉴스도 있지만 그거는 기업에 특화된 것도 있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알고 싶은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연말정산이라든가 그런 약간 잔잔한 정보들 있잖아요. 잔잔한 이런 그런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없더란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다 같이 그 얘기를 하더란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라고 해서 여성에 특화된 경제 금융 뉴스를 뉴스레터 방식으로 조간신문처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뉴스레터를 구독하려면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광고 그렇죠? 정보 수신이 어떻게? 옵션이 아니야.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야. 그러니까 왜? 뉴스레터를 공짜로 주는 대신에 우리는 당신들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서 광고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광고. 그래서 필수야. 선택이 아니야. 보통 뉴스레터 할 때 여러분들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합니까?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필수인 거야.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2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계산이 안 돼. 5만인가 하여튼 쓰는데 뉴스레터로 완전히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업비트 모델을 성공하자 국내에서 그러니까 기성 언론사들도 뉴스레터 서비스를 또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기성 언론사가 아니잖아. 뉴스레터 하나만이 언론사죠. 물론 이 제가 이제 신문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는데요. 좀 더 영상에 관심이 있다면 코로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주가 정보에 특히 남자들이 주가 정보에 관심이 많으면서 생겨났던 방송국 3프로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잖아요. 3프로라는 방송은 유튜브에 그냥 하나의 채널이야. 채널. 그런데 3프로 방송이 거의 한 2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코로나 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3% 유튜브에 갖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있다. 뉴스 콘텐츠 시장은 있는데 어떤 시장을 노릴 것인가. 물론 대구일보는 로컬 퍼스트 해서 그러니까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뉴스와 콘텐츠를 특화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성공하느냐는 로컬 퍼스트라고 하는 브로드한 것이 아니라 로컬 퍼스트에서의 틈새 시장을 찾아내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스트레이트로 올려만 주는 것을 로컬 퍼스트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 혹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로컬의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을 로컬 포스트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의 로컬과 해외의 로컬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자체 공무원일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지방에 있는 2030 여성일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죠. 근데 너무 로컬 퍼스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 크다란 모토가 너무 브로드한 거죠. 너무 브로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브로드한 것을 훨씬 더 스피시픽하게 가면 어피트버는 뉴스레터만으로도 지금 성공해서 그렇죠? 완전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이트는 보도자료로 AI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게 기자 윤리에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잖아요. 메이저 언론사들도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와 같이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표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을 소모한다. 그럼 바보 같은 일이죠, 요새는. 그렇죠? 자, 대구일보 찾아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랜드 포럼을 해요. 마치 이제 아까 타임지 잡초처럼, 그렇죠? 혹은 뉴욕 타임즈처럼 브랜드 자산을 높이기 위한 거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브랜드 자산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이와 같은 행사들이 어떻게 디지털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행사들에서 하는 것들을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와 연결시키고 어떻게 하면 웹 2.0인 유튜브와 연결시키고 어떻게 하면 웹 3.0인 NFT와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전히 과거의 디지털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죠. 유튜브 구독자가 불과 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시너지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자산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팀에서도 문화사업이라든가 광고 수주하는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가는 통합으로 우리가 연계를 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홈페이지 그냥 하나 만들어 놨는데 결국 포털하고 소셜미디어가 바뀌면 뺏기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픈해 놨는 거는 아무런 오히려 브랜드 사전을 깎아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하나 행사 하나를 또 이제 소개시켜 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최근에 생겼는 건데, 그러니까 대학들을 그러니까 랭킹을 매기는데, 그러니까 대학 랭킹들을 해당 지역하고 얼마만큼 밀착해서 공헌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학의 랭킹을 매기고 그 대학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든가 이 교육 관계에서 예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을 랭킹을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런 시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했던 논문 중에 이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매체들의 광고를 하고 있는 대학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자료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그 신문 PDF를 보면서 다 조사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고가 어떻게 흐르는지 대학들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매체들하고 2020년도 했더니 막 1등, 2등은 알다시피 매일 영남이에요. 그런데 3등, 4등이 어디였을까요? 대구일보가 그러니까 3등, 4등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대구일보가 대학에서 광고를 상당히 많이 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 대학하고의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각 대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각 대학들의 노력들을 그러니까 칭찬하는 이런 또 행사들을 만들고 또 그런 예산을 만드는 것이 좋아할 수 있고 해외 이런 거하고 좀 연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대구일보가 광고 대학 광고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경영학 사이드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얘기해요. 혁신은 이제는 꼭지점이다라고 얘기해요. 혁신은 꼭지점이다. 그러니까 혁신은 꼭지점이라는 것은 더 이상 파괴할 기술이 없다. 그럼 뭐냐? 결국은
소비자들의 설득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나의 충성심을 높이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고객과의 가치 체인이 높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을 어떻게 조정해서 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좀 더 앞에 나가는 기업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구일보는 아마 공급망부터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공급망을 조정하고 나면 지금 이런 고객들과의 가치망을 이제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들의 가치망을 조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접점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열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뉴스레터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앱을 만들어서 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노력들이 결국은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스프레드 오브 미디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빵에 버터를 바르듯이 그러니까 발라가지고 쭉쭉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하나가 머물러, 그래서 버티컬 미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버티컬 수직이다. 미디어 하나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뉴스레터를 7개씩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죠? MBC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런 스프레드 오브 미디어 전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 달고 있는데요. 이거 대구일보 마이크 아닙니다. 제 마이크에 제가 갖고 와서 강연할 때 제가 마이크를 열고 제 휴대폰에 녹화하고 있어요. 왜 녹화할까요? 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제 유튜브 구독자가 대구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스프레드 오브 미디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강의할 때도 저는 요새 촬영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강의 그러니까 바라고, 그럼 어떻게 제 유튜브 이제 주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미디어 전략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매체, 오wned 미디어, 그러니까 지금 대구일보 소유하고 있는 매체 있잖아요. 신문, 그렇죠? 대구일보 있죠? 근데 지금은 소유하고 있는 매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매체가 있어요? 언드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평판 미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구일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페이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야. 지불하고 하는 거야. 제가 페이스북 제가 계정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제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지 계정은 그러니까 제가 타겟팅을 해서 광고도 할 수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 넣고 타겟팅하면 한 뭐 100명이 봤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페이드 미디어. 그런 돈은 좀 써야죠. 제가 언론사 사주들이라든가 경영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처방을 주면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 사 먹을 돈을 아끼는 거야, 이 경영진이. 그러니까 뭡니까? 질병이 낫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방을 줬잖아. 처방을 주면 그러니까 나는 할 걸 다 했어. 약을 사 먹는 거는 환자가, 그렇죠? 그 약값이 비싸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약을 사 먹어야지 질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투자를 안 해.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딱 한 얘기입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봤더니만 스피노프에서 자회사까지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직으로 생각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거기다가 배치 안 하고, 그다음에 똑똑한 친구들은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오히려 회사 그만두고 IT 계통으로 가버리고, 적당히 똑똑한 애들은 편집국에 남아있고 자기들이 안 간다고 얘기하서. 이러니까 다 똑같은 환자인데 돈을 안 쓰는 경영진도 문제이고, 그렇죠? 뭡니까?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고 있는 편집국의 기자들도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이 스프레드 오브 미디어 전략, 미디어가 그러니까 개인화되면서 초개인화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계되는 그러니까 좀 이제 논문도 좀 보고 대학원도 좀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언론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든가 수용자 분석이라든가 언론의 산업이 처해진 지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라고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데 가면 무슨 효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언론이 가지는 효과들이 있어요. 이것을 공부를 하면 기사 쓰는 것도 달라지고 경영하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정보로 이렇게 많이 인풋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수리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웃풋 하는 것도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제 이루어야 돼야 이제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이제 오늘 염두에 두고서 제가 하는 얘기도 적절히 필터링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시면 혹은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접촉력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쳤냐면 선택적 노출이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들만 읽는다. 선택적 노출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면서 두 번째가 인시덴털 익스포저, 부수적 노출. 내가 정보에 노출되기 싫어도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가 된 거야.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포털이라든가 네이버 소셜미디어. 그래서 선택적 노출 시대는 끝나고 인시덴털 익스포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출 혹은 부수적 노출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패러다임을 또 가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 사람들이 뉴스 짜증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선택적 회피예요. 이제는 어떻게 좀 안 볼까? TV 돌리면서도 저도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채널로 바로 갑니다. 제발 이 앞에 있는 번호도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적 노출에서 부수적 노출에서 선택적 회피의 시대가 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긍정적 뉴스 혹은 해결책을 주는 뉴스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효과 같은 걸 보면 이런 얘기해요. 긍정적 뉴스는 숫자로 알리고 부정적 뉴스는 퍼센트로 알려라 라는 거죠. 왜? 긍정적 뉴스 숫자로 알린 것은 예컨대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 그러한 로또라고 할지라도 그 한 명을 강조하면 내가 그 한 명 중에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10만 명이 한 명 하면 퍼센트로 하면 0.000 해가지고 내가 전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부정적 뉴스는 어떻게 퍼센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일보 뉴스를 좀 이렇게 꼼꼼히 보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그냥 강의해야 되니까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이거 긍정적 뉴스인데 좀 더 숫자로 확실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냥 뭐 소폭 상승 이렇게 전형적인 옛날식 헤드라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폭 상승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로서 하는 게 더 낫겠죠. 부정적 뉴스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 3배 더, 3배 더 커 해가지고 숫자를 오히려 부정적 뉴스 해놨어요. 사람도 이런 뉴스 안 본다는 거예요. 왜? Selective, 그렇죠? Avoidance, 선택적 회피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다. 그것은 저희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언론지능재단 같은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뉴스, 국내 정치 뉴스, 범죄, 개인 안전.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 매체들이 전부 다 배지들 뉴스 받아쓰기 하고 있어요. 그 배지들 국회의원들이 광고 하나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그 뉴스들을 독자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회피하고 있는데 배지들 뉴스 받아 쓰는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배지들이 지역 언론을 생각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있죠? 대구만 하더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기자룸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 홍보실장들 다 서울에 있는 서울 언론사 담당한다고 지역 언론사는 아예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그런 공공기관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할 때 무슨 채용 공고를 할 때 지역이 해주냐?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거를 강제할 수 있어요, 배지들이. 근데 배지들이 그런 거 해주나요? 지역의 국회의원 배지들이 아무도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뉴스들을, 지역 배지들의 활동들을 막 적어줘요. 언론사에서, 지역 언론사에서. 그런데 그 뉴스들을 다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내 정치 뉴스, 범죄 개인 안전 뉴스, 이런 뉴스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제 해결이 되는 뉴스, 긍정적인 뉴스, 새로운 시각을 주는 뉴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어 슬라이드 일부러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말해서 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레기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잖아요. 기레기가 이제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가비지 라이터예요. 가비지 라이터. 가비지 라이터. 가비지는요, 뭐가 가비지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안 읽는 게 가비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읽으면 가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읽지 않는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커다란 예술 작품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왜 사람들이 읽지 않는 뉴스를 쓰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가비지 라이터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비지 라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뭐 이 영어 그림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뽑아내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지만 다른 언론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시 뽑아내서 그것을 커다란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프레임을 만들었던 걸 사람들한테 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청취를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해야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나의 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언론사의 시도가 아니라 내 개인의 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변에도 물어보고 내 기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한 분도 졸고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 슬라이드가 용도가 내가 이제 졸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럼 미국, 영국 선진국 언론은 벤치마킹 대상일까? 제가 이제 하나 넣어놨어요. 벤치마킹 대상일까? 자, 이제 영국의 이제 BBC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BBC도 공영방송이지만은 전통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인 이 BBC도 그러니까 벌써 이런 디지털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추구를 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도 아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걸 하는데 이 BBC라는 회사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 책에서 얘기했던 사회 계층 이론, 부르주아가 있죠, 중산층이 있죠, 노동자 계층이 있다. 이것이 그럼 영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전통적인 계층으로 자기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계층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층을 제시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모바일 형태의 게임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을까요? 과거에는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도 있고 문화적 여유도 있어서 어떻게 공연도 잘 보러 가고 돈도 잘 벌고 이랬어요.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얘는 분명히 뮤지컬 이거 10만 원짜리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노동자 계층이야. 그런데 요새는 안 그런데 이런 노동자 계층들이 10만 원짜리 뮤지컬 계층을 보러 다니는 거야. 새로운 계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BBC가 6개, 7개 계층, 새로운 계층 구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새로운 계층을 구했을까라고 궁금하니까 해당되는 게 들어가죠. BBC 앱을 다운로드 받죠. BBC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BBC는 또 거기에서 광고를 또 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에서 교과서에 역시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문도 여기서 또 하게 되고 여기에서 또 자기 계층도 확인해 보고 새로운 계층. 한국에도 이렇게 새로운 계층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언론사 이제 해외 사례 잠깐 보여주기 전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일보잖아요. 이제 메이저 언론사 다들 이제 따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조선일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사파, 일러스트레이션 이 컷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진부 기자들이 설 곳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파 일러스트레이터는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조사를 해보면. 제가 이제 하는 제 개인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분야의 학자들이 논문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조선일보도 보여. 그 다음에 헤드라인에 보세요. 일부러 안 받았는데 뭐 오열케 하는 되게 이모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모션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중심으로 가요. 왜? 사진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진에 우리 같은 걸 보세요. 야, 이 지저분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저 주인공만 하이라이트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이제 팩트 위주로 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으로 얘기하면 뉴욕타임즈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 잘하는지는 좀 의문일 수도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좋아해요,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 그러면 이런 한국 사람들이 이모셔널한 이런 그 헤드라인을 좋아는 해요. 그런데 저널리즘적으로 얘기하면 뉴욕타임스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저렇게 팩트 위주로 사진으로 가죠. 사진도. 그 다음에 인물 사진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실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자들 인물 사진에서 보내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뒤에 배경 깨끗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널리즘적으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교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정보를 그래픽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국내 사례는 안 가져왔어요. 근데 국내 같으면 이와 같은 전쟁과 관계된 이건 관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렇죠. 엄청 화려하게 합니다. 화려하게. 북한이 당장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색깔을 최대한, 그렇죠? 조정을 해서 감정적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조율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렇고 각종 군사 관련된 보도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정말 너무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호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물론 해외 언론이 반드시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인데 트럼프가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집무실에서 옆에 있는 지도를 보여준 거야. 저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지도에서 보면 민주당이 압승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이 압승을 했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도에 그러니까 땅 크기로 이렇게 그림을 표시했잖아. 그런데 땅 크기에 따라서 표가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북이, 강원이 땅 크기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경북하고 강원의 인구수가 투표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래서 땅 크기가 아니라 저렇게 투표수의 관점에서 지도를 새로 그리면 민주하고 공화당이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한테 아주 간소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해외 언론들도 이런 이제 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을 할 때 나의 이런 시각화가 그러니까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가 자기들이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이 가짜 매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짜 매체들을 왜 깨부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내 매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만들었어. 근데 그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 해서 봤더니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재미가 없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싸울 상대가 없는 거야. 그렇죠? 싸울 상대가.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다양성의 관점을 하지 않는 미디어나 콘텐츠는 또 사람들 수용자로부터 외면된다라는 거죠. 외면된다. 다양성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지난 대통령 당선 그러니까 초선할 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기반에서 했는 거고 넷플릭스에 가서 그레이트 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되고 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1, 2, 3분 안에 지나가도록 하게요. 오늘 생각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세대마다 세대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얘기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30년대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도 30년대생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40년대생, 소위 생각하는 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했는 이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50년대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이런 마크 베니어프, 아까 전에 그 뭐 세일스포스로 얘기했던 사람들, 혹은 넷플릭스의 헤이스턴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1960년대생이에요. 저는 1971년생이에요. 전 일론 머스크하고 같은 년생이에요. 그래서 전 일론 머스크를 자주 잘 이해를 해요.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구글을 만들었는 친구인데 다 73년생. 그래서 저는 구글을 가장 좋아하기도 해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70년대생인데 구글만큼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뭐 트위터를 만들다든가 혹은 바이낸스라고 해서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거래소를 만든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을 만든 케빈 스트롬 같은 사람들은 80년대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생으로 넘어오면 이더리움을 만드는 비타린 부테릭이라든가 혹은 또 뭐 비슷한 또 암호화폐 서비스를 만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애담스라고 하는 친구도 90년대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각 세대마다 문화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 세대마다 자기들이 익숙해져 있는 기술과 미디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과 미디어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자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기술과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각 세대마다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저희들하고 저희 뭐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 연락을 주시면 돼요. 뭐 대구 경북에서는 뭐 TBC하고 저희들이 뭐 분석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감성 연구소 우리 이제 연구원들이고요. 오늘 제 인공지능 비서인데 음성이 안 나오네요. 음성이 안 나. 그 다음에 제 유튜브를 구독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QR코드를 올려놨습니다. 빨리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